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시책. 자, 사회시책은 주로 대부분 그거야.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정책에 집중돼 있다. 자, 그래서 농번기에는 함부로 자벽에 동원하지 못하게 했다. 재해가 입었을 때는, 재해를 입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준다. 그 다음에 이자, 고리대로부터 피해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가 원곡을 넘으면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빈민구제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흑창 이런 거 나오고 흑창, 제위보, 그 다음에 의창 이런 것도 있죠. 의창. 그래서 요거는 뭐 각종 이 기능이 뭐다? 빈민을 구제하는 거야.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는 물가도 조절해야 돼. 그래서 상평창이라고 한다. 상평창은 뭐 하는 기구다? 물가 조절을 통한 농민들의 생활 안정. 물가 조절, 상평창.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곳이 있어. 그걸 동서대비원이라고 해. 동서대비원, 해민곡, 이런 데. 동서대비원, 해민곡, 이런 데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약도 나눠주고, 그러한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어떤 애는 유독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임시로 빈민구제 목적으로 설치한, 그걸 구제구급도감이라고 한다. 구제구급도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각종 빈민구제 정책, 내지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법률과 풍습 부분은요, 법률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은 일단 형법이 있는데, 형법은 주로 이제 당률을 갖다 썼어. 당나라 법률. 그 다음에 그걸 모방해서 71개의 보조 법률로 적용을 했다. 그래서 형법은 무엇을 시행했다? 당률과 71개의 보조 법률, 그 정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문법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관습법 위주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의례. 이건 이제 상장례. 자, 누가 돌아가신다.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의식도 있겠지. 그럼 제례겠지. 그런데 고려시대는 아직까지 이 유교가 서민에게까지 보급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교식으로 지내지는 못했어. 그래서 백성들의 대부분은 주로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 지내는 의식은 무슨 식으로 치렀다? 불교식이나 도교식으로 치렀다. 뭐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혼인과 여성애지 반드시. 혼인과 여성애. 자, 고려시대는요, 이 혼인과 가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여자가 차별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한 가족 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 예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처가살이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생활하는 처가살이 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재산을 상속할 때 남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호적의 자녀를 기재할 때도 남자를 우선 기재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를 했어.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제사를 지낼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고려시대, 여성들이 뭐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구나. 이게 아니잖아. 남자하고 여자가 혼인과 가족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게 별로 차별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한 가족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행사와 관련해서 팔간회와 연등회, 그 개념 정도 알아두세요. 팔간회와 연등회. 이건 풍속이라고도 해도 되지. 그래서 연등회는 쉬운 거야. 연등, 등불 밝히는 거야. 불교 행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연등회하고 뭐가 있다? 팔간회가 있다. 그래서 연등회는 뭐 하는 행사다?
등불 밝히는 행사라고요. 이게 바로 연등 행사고 주로 이제 정월이나 석가탄신일날 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고, 팔간에는 개념이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불교 행사야. 이게 바로 팔관입니다. 좀 이상하지? 불교 행사인데 왜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 이거는 불교도 불교지만 도교 의식과 결합된 불교 행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불교 행사긴 한데 도교와 결합된 불교 행사로는 뭐가 있다? 팔간회가 있다. 뭐 그 정도 개념 알아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사회. 자, 무신직권기로 간다. 무신직권기. 자, 무신직권기. 무신직권기는 지배 세력이 교체된 거지. 문벌귀족에서 무신으로.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겠지? 그래서 밀란이 발생합니다. 농민, 천민, 봉기. 농민, 천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무신직권기 때 뭐가 발생합니다? 농민, 천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농민, 천민, 봉기로는 뭐가 있습니다?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 명학소의 난.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어난 밀란이다. 이거는 망이, 망소이가 주도했어. 사람 이름인데. 이걸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 김삼이 효심의 난이다. 김삼이 효심의 난. 이건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된 건데 신라 부흥을 목표로 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만적의 난. 만적의 난. 이거 특히 더 알아라. 만적의 난. 자, 만적의 난. 이것도 무신직권기 때 일어난 건데 이 만적은 노비거든요. 그래서 이 노비들이 신분 상승을 목표로 일으킨 대표적인 밀란이 바로 뭐다? 만적의 난입니다. 그래서 공주 명학소, 김삼이 효심, 만적의 난 이런 것들이 어느 때 일어났던 뭐 무신직권기 때 일어났던 뭐 밀란이라고요. 야,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석기로 가면 원간석기의 특징하면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원간석기를 보통 고려 후기라고 한다. 고려 후기. 이때 지배세력은 뭐라고요? 권문 세종. 그래서 권문 세족이 나와야 돼. 고려 후기의 귀족은 뭐라? 권문 세족. 그래서 권문 세족과 대립했던 세력이 누구다? 신진, 신흥, 사대부. 결국은 사대부가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기하고 결탁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권문 세족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몽고풍, 몽고풍이라는 게 유행한다. 몽고풍은 이제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원의 풍습이 고려에 전해져서 고려에서 유행했던 몽고의 풍습을 몽고풍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변발, 호복 이런 거. 이게 몽고의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변발, 호복 등이 유행했다. 이게 바로 몽고풍이다. 그래서 그 몽고풍 폐지하는 왕이 누구다? 공민왕. 그래서 몽고풍 유행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료를 요구했다. 공료. 그래서 원간석기 때 원나라가 고려의 처녀를 공료로 잡아갔거든요. 그거와 관련되는 관청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결혼도감이지, 결혼도감. 그래서 이때 부모들이 딸을 원나라의 공료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일찍 혼인을 시켰어. 그래서 무슨 풍습이 나타난다? 조혼의 풍습이 나타난다. 그것도 조혼의 풍습이 나타나는 게 어느 때다? 고려 후기. 그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 후기의 대충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편에서는 이 신분의 종류 아까 했듯이. 그 다음에 요 향도 반드시 기억해놓으세요. 향도. 그 다음에 요러한 빈민구제제도.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제도 운영에 있어서 남녀가 차별받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등이와 팔간의 개념. 무신직권기 때 일어났던 밀란. 원간석기 때 뭐 지배세력, 권문세조, 사대부라는 거. 그 다음에 몽고풍이라는 거. 그 다음에 조혼의 풍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이 이제 고려의 문화로 가겠습니다. 고려의 문화. 항상 문화편은 이제 사상 종교가 먼저 나온다. 뭐 사상 종교 등.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먼저 무엇을 합니다? 유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유학. 종교로는 뭐 유교지 뭐 유교. 자, 고려시대 유학 유교하면 일단 이 사람을 반드시 알아놔야 돼. 최승로. 누구? 최승로. 성종 때. 맞죠? 성종 때 유학자 최승로. 요 사람이 바로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고려시대 유학 발달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개혁안을 제시한 게 있지? 그게 뭐죠? 시무 28
팔조라는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 맞죠? 그래서 이 사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알아두세요.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다. 누구다? 최충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문종 때. 문종 때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누구?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로 뭘 물어보느냐면, 이 사람은 사립학교를 만들어. 그걸 사학이라고 해. 사립학교. 이 사람이 만든 사립학교를 구제학당이라고 합니다. 구제학당. 요게 사립학교인데, 요게 이제 이 구제학당, 다른 말로는 문헌공도라고 돼. 문헌공도. 자, 그래서 요 사립학교를 만들었더니, 이제 이 당시에 유학자들이 여기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나라에서 세운 관립학교에는 안 가더라고. 자, 그래서 요 최충은 사립학교, 사학 발전의 효시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을 시작으로 유명한 12개의 사립학교를 이걸 12공도라고 한다. 12공도. 문헌공도를 포함해서 12공도. 그래서 이거 사학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학이 침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학진흥책이 나옵니다. 무슨 진흥책이 나온다고? 관학진흥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럼 관학진흥책이 나오는 거야? 관학이 침체했으니까. 왜 관학이 침체한 거야? 사학이 발전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사학이 발전한 거야? 최충. 그래서 관학진흥책.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서적포라는 것도 있고, 서적포. 그 다음에 뭐 양현고, 칠제. 이런 거 등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무슨 정책이다? 관학진흥책이다. 그래서 이 개념 정도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그래서 최승로 한 명 기억하시고,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 그 다음에 해동공자 최충, 구제학당, 문헌공도를 설립해서 사학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관학은 침체하는 거고,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나온다. 관학진흥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다? 서적포, 양현고, 칠제 등이 있다.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학부 하나 알아두세요. 유학교육기관 중에서 고려시대 최고 학부가 있어. 그게 국자감이야. 그래서 국자감.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유학교육기관으로 최고 학부는 뭐가 있다? 국자감이라고 한다. 국자감. 자, 그래서 국자감은 어떤 학교다? 고려시대. 최고 학부라고, 최고 학부. 지금으로 하면 대학교. 최고 학부입니다. 그런데 유학교육이긴 한데, 순수하게 유학만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서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나눠져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학도 가르치고 기술학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나눠졌던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다? 국자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요, 입학이 신분별로 정해져 있어. 입학이 뭘로? 신분별로 입학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 자, 고려시대에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학 자격이 신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국자감. 거꾸로 한다. 국자감은 어떤 학교입니다? 고려의 최고 학부로서 유학과 기술학을 가르쳤으며 입학 자격이 능력이 아니라 신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가면 성리학이라는 거 하나 알아나?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오지. 성리학이라는 게 수용한다.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원으로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학문이 있어. 이것도 크게 보면 유학의 일파야. 그런데 이 기존의 유학과는 좀 새로운 신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안향이 원으로부터 충렬왕 때 도입하는 새로운 학문이 뭐다?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최고 학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걸 누가 수용합니다? 사대부들이 수용합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유학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가겠습니다. 역사서. 자, 역사서는, 거기 초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요 정도는 알아나? 역사서. 자, 역사서. 가장 먼저 7대실록. 7대실록이란 책. 7대실록. 요거는 이제 거란의 침입의 영향이야. 거란 침입의 영향으로 왕실 관련 기록이 소실돼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7대실록.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 별표. 삼국사기. 이건 기은이까지. 김부식. 중요합니다. 김부식이 묘총의 난을 진압한 사람 맞죠? 고려 인종 때. 자, 그래서 이 책은 어느 때 편찬된 책이다? 고려 인종 때 편찬된 책이다. 누가? 김부식 등에 의해서. 이 책의 의미는 뭐야? 현존 최고하는 현존 최고의 역사서야.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그래서 현존 최고 역사서는 뭐다? 삼국사기다. 그 정도. 기전체 방식이다. 여기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돼 있지 않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신난 이후에 이규보의 동명왕편 펼쳐놓으시고, 이규보의 동명왕편, 지은이까지 이규보의 동명왕편,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웅기, 요 내지게 적혀놓고,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편. 여기서 동명은 주몽을 말하는 거야. 주몽. 그래서 건국시조 맞지? 어느 나라?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을 노래한 영웅서사시야. 이게 이규보의 동명편.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 승려들의 전기를 지은 책이에요. 삼국유사 별표. 그리고 이거하고 반드시 비교해야 돼. 자, 삼국유사는 누굽니다? 승려 이련이야. 승려 이련. 삼국사기는 유학자 김부식. 따라서 이 삼국유사는 불교적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기타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역사서다.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역사서가 뭐다? 삼국유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향가 14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적 내용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단군 신화가 처음으로 기재됐고, 향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럼 뭘로 가야 돼? 삼국유사로 가야지 삼국사기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이승유의 제왕웅기,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 여기에도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어. 요 두 책의 공통점은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먼저 나온 게 이거기 때문에 최초의 단군 신화면 삼국유사로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다 까먹어도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 자, 성리학은 알아두시라고 했죠? 성리학은 어느 때 들어온다고? 충렬왕 때. 누가? 안향이. 누가 수용한다고? 사대부. 그래서 사대부는 고려 후기의 개혁 세력이지. 그래서 사대부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용한 학문을 뭐라고 그런다? 성리학이라고 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유교하고 역사서, 유학하고 역사서에 대해서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가겠습니다. 불교. 자, 불교는 이 사람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균여. 누구? 균여. 자, 균여는 광종 때인데, 광종 때인데, 광종은 뭘 주로 추구할 때다? 왕권 강화. 그래서 광종 때 귀법사를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한 승려입니다. 이 사람 누구다? 균여. 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의천이라는 사람 반드시 알아놔. 더 중요하다. 의천 별표. 그래서 이건 고려 중기 때 활약한 사람인데, 이 의천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속장경을 간행한 사람이야. 속장경. 대장경. 근데 그걸 속장경이라고 한다. 속장경을 간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 교선 통합운동 전개한 사람입니다.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 그래서 만든 게 천태종이야. 천태종. 속장경은 두 글자로는 교장이라고 돼. 교장. 이렇게. 자, 그래서 속장경 간행했습니다. 천태종을 통해서 교선 통합운동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누구로 갑니다? 대각국사 의천으로 갑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직공기로 가는 건데, 이 진울 또 중요합니다. 진울 반드시 알아두세요. 진울 아주 중요합니다. 진울. 자, 진울도 교선 통합운동한 사람이야.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계종이라고 한다.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을 창립해서 만들어서 교선통합운동 전개한 사람은 누구야? 진울. 천태종을 통해서 교선통합운동은 누구야? 의천.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당시에 불교계가 굉장히 타락했거든. 그래서 불교계 타락을 비판하면서 결사운동을 전개해 나간 사람이야. 결사운동. 그게 바로 수선사 결사라고 한다. 수선사 결사운동. 두 개. 자, 수선사 결사운동과 조계종을 통한 교선통합운동한 사람 누구입니다? 진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더 한다면 해심. 진울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해심이거든? 해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불일치설. 유불일치설. 이 사람이 2대 교주야. 이 사람이 조계종의 1대 교주, 2대 교주. 해심도 좀 알아두세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승은 불교 통합운동을 했다면 이 사람은 유교와 불교의 통합운동을 했다. 그걸 유불일치설이라고 한다. 해심.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장경과 관련되는 거. 이거는 뭐 문화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조대장경.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초조대장경이야. 초조대장경. 이거는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의 영향입니다. 거란의 침입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초조. 그래서 고려시대 처음으로 대장경이 만들어진 때가 누구 침입 때? 거란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호국불교적 성격이다. 초조대장경입니다. 그 다음에 의천이 만든 게 있지? 그거는 속장경이라고 합니다. 속장경. 두 글자로는 뭐라고도 합니다. 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속장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 있고 속장경 있어. 속장경은 누가? 의천이. 그리고 요 두 개가 어디에 이제 보관하고 있었냐면 고려시대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고 있었어요.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몽골 침입 때 최씨정권기 때 몽골이 침입하는 거 맞죠? 그래서 몽골 침입 때 이게 소실대 불에 타. 이 부인사가 불에 타면서 소조대장경하고 속장경에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지는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대장경이 타버리자 최씨정권이 다시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걸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만드냐면 강화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몽고 침입 때 강화도로 천도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강화도, 몽고 침입 시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대장경은 뭐라 그래?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무슨 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바로 어느 때 만들어진 거야? 몽골 침입 때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제조대장경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와 풍수지리 사상 있죠? 그래서 도교는 그냥, 자, 특징이 뭐다? 도교는 현세구복, 그렇지? 현세구복. 그래서 산천 숭배하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초제. 그래서 초제, 초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팔간회라는 것도 이게 불교 행사긴 하지만 무슨 사상과 결합되어 있는 불교 행사라고? 도교. 그래서 초제, 팔간회 이런 것들이 성대히 자주 개최되었습니다. 무슨 종교입니다? 도교. 자, 풍수지리 사상도 공부하셨죠? 풍수지리, 신라 말부터 유행했던 풍수지리 사상이 고려시대에도 유행한다. 그래서 이제 국초부터 개경이라든가 서경이라든가 여기가 적극적으로 개척되는 이유. 그 다음에 고려중계는 한양이 남경으로 승격되는 이유. 고려중기의 묘청의 난때, 묘청 등 서경파가 이 사상을 이용해서 서경천도를 주장한다라는 거죠. 이거 공부 다 하셨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상이 뭐다? 풍수, 지리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신 게 주로 뭐에 대한 거야? 주로 학문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자, 과학기술은 그냥 뭐 줄만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 천문학. 천문학은 해당 관청은 4,000대. 그리고 고려시대의 이 4,000대 관리들은
개성첨성대에서 천체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역법. 역법은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선면력이라는 걸 써서 당나라에 선명력을 썼어. 그런데 후기로 가면 무엇을 쓴다? 원나라로부터 들어온 걸 뭐라 그런다? 수시력. 명나라의 뭐다? 대통력. 요 정도. 그래서 고려시대 역서, 역법하면 이게 나와야 돼. 선명력. 당의 선명력, 원의 수시력, 명의 대통령. 그 정도. 그 다음에 의학서적이 나와. 의학서적이요. 그래서 의학서적인데 그거 이제 향약구급방 반드시. 향약구급방이라는 의서는 반드시 좀 알아주세요. 향약구급방은 현존 최고의 의서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라고. 현존 최고의 의서로서 이 향약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향약이 국산 약재란 뜻이고 방은 처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의학서적이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의학서적으로서 현존 최고의 의서를 뭐라 그런다? 향약구급방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과 관련해서는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 인쇄술이 있어. 근데 목판 인쇄술은 미리 한 거야. 뭐야? 초조대장경, 속장경, 제조대장경.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가 발명됩니다. 금속 활자가 발명됩니다. 금속 활자.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 고려. 자랑스럽죠? 자, 그래서 금속 활자로 발명한 거 2개 기억하세요. 상정 고급 예문. 상정 고급 예문이라는 거. 이거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금속 인쇄물이라고. 그 다음에 직지 심체 요절. 직지 심체 요절. 직지 심체 요절. 자, 그래서 요 2개가 바로 무엇으로 찍어낸 거다? 금속 활자로 인쇄한 금속 인쇄물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서적으로는 먼저 나와. 근데 이제 현재 전하진 않아. 요게 현재 프랑스에 전하고 있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존재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금속 인쇄물로서 공인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반드시 직지심체 요절. 뭐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 화약.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 화약 제조 기법을 알아오는 사람이 있어. 누구다? 최무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건의로 화통도감 이런 것도 만들었지. 화통도감. 그래서 외구 격퇴에 기여합니다. 화약하면 최무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문학은 이제 향가 하나. 균여라는 사람 아까 알아두라 그랬죠. 균여, 광종태가 활약한 승려인데 이 사람이 왕권강가에도 기여했지만 향가도 지었어. 그걸 보현10원가라고 한다. 보현10원가. 그래서 균여가 지은 향가 11수야 이게. 보현10원가. 그리고서 이제 향가는 통일신라 시대 때 굉장히 전성기였고 고려 초기까지만 지어지다가 고려 중기에는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의 문학이 중요한데 고려 후기의 문학 중에서 요 2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경기체가하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 이걸 장가라고도 하고 소교라고도 하는 거. 자, 그래서 경기체가는 이거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학이냐면 사대부 문학이야.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사대부가 등장하는 거 맞죠? 사대부. 이 사대부가 등장하면서 이 사대부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가 뭐다? 경기체가입니다. 한림별곡, 반동별곡, 죽계별곡 이런 거. 그 다음에 민중. 이거 속자는 민중문학이 있어. 이거는 지배층의 문학이지. 사대부. 이거는 민중문학. 그래서 민중의 의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문학 장르는 뭐가 있다? 고려가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걸? 가시리 이런 거. 청산별곡 이런 거. 맞지? 청산별곡. 쌍화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이게 대표적인 고려가요라고. 자, 그래서 경기체가하고 고려가요가 고려 후기에 유행합니다. 이건 사대부, 요거는 민중문학.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된다. 자, 근데 건축 있죠? 자, 건축은 고려 후기에, 고려 시대에는 주로 궁궐과 사원 건축이 주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은데, 주로 고려
후기에 건축된 목조 건축물이 조금 남아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조 건축물 중에서 주심포 양식이 있고 다포 양식이 있다. 그래서 일단 나눠 놓으시고요. 예, 이제 목조 건축물 지는 양식이야. 주심포는 고려의 전통적인 양식이고 이 다포 양식은 원의 영향을 받은 거야. 원. 특히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짓는 거다? 다포. 그리고 요게 조선시대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목조 건축물 짓는 방식은 주심포 양식의 건물과 다포 양식의 건물이 있다. 이 중에서 이 다포 양식이 원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시대 건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게 안동, 봉정사, 극락전 등 뭐 있죠?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 줄쳐놓으시고 요거는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이제 다포 양식의 대표적인 것은 성불사, 응진전, 성불사, 응진전 등이 있다. 그리고 요거 안동, 봉정사, 극락전 있죠? 요거는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야.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는 뭐가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탑. 자, 고려시대 탑은요 주로 3층이 아니라 다층 탑이 많아. 특징이. 그리고 균형이 조금 안 맞아. 인체 비례가 안 맞는 좀 거대한 탑이 지어지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탑은 2개 정도만 기억하세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있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이거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이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송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있어.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있어. 자, 이거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탑은 요 2개만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불상. 자, 불상은요 광주 충국리 철불 제작이 유행했다는 얘기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그거는 묶어 놓으시고 인체의 비례가 X야. 그 다음에 향토색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신라 양식을 계승한,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신라 양식을 계승한 대표적인 불상, 걸작이야. 이건 걸작.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이거는 어느 시대? 고려시대. 어느 나라 양식을 계승한 걸작? 신라 양식을 계승한 걸작. 그 다음에 이제 공예로 갑니다. 자, 공예. 특히 공예 중요합니다. 자, 고려시대에 이제 공예가 발달하는데, 공예는 전체적으로 귀족 문화로 가야 돼. 자, 고려시대의 공예는 무슨 취향의 공예가 발달했습니다? 귀족 취향의 공예가 발달했습니다. 해야 돼. 귀족 취향. 그럼 귀족은 소박한 걸 좋아하지 않겠지?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도자기야. 청자. 그 다음에 나전칠기. 나전칠기공예. 그 다음에 은입사공예. 은입사. 그래서 고려시대는 특히 문화 중에서 가장 특히 발달했던 게 요 공예 분야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발달했던 공예로는 뭐가 있습니다? 청자, 나전칠기, 은입사 기술에 의한 공예품. 자, 요건 다 무슨 취향으로 간다? 귀족 취향. 그리고 청자. 이게 이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청자 맞죠? 자, 그래서 청자. 그리고 그 중에서 상감청자, 상감기법이라고 있거든? 상감법. 이거는 이제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낼 텐데, 그 표면에 무늬 낼 부분을 파내고서 흑토, 백토를 메워서 무늬 낼 방법을 상감법이라고 해. 그래서 그런 상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자를 뭐라 그런다? 상감청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자기야. 그래서 상감청자, 나전칠기, 은입사. 다 무슨 취향이다? 귀족 취향으로 가시면 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서예인데, 서예는 구양순체. 전기에는 구양순체가 유행하다가, 후기에 가면 송설체, 조맹부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전기는 뭐? 구양순체. 후기에 가면 뭐? 송설체, 조맹부체. 그 정도? 그 다음에 신품사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이건 이제 글씨 잘 쓰는 사람들 4명. 유신, 탄현, 최우, 김생. 그리고 이 중에서 김생은 통일신라 시대 사람입니다. 뭐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 자, 신품사는 뭐가 관련있어? 글씨. 자, 요 정도.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고려시대 문화입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